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목요일이고요.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수라방입니다.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라방을 통해서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도형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연산에 관한 이야기, 사고력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언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학인데 왜 언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오늘은 그냥 언어 능력이 아니라 수학적 언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학적 독해력 그리고 수학적 표현력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엄마쌤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교재인데 플라토 교재 잘 알고 계시죠? 플라토 교재 집필하셨고요. 그리고 하루 10분 그 서술형 문장제 학습지 수학 독해 집필하고 계시는 지식과 상상연구소의 김성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24번째 시간이에요, 저희. 아, 그렇습니까?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몇 번 했죠, 그 중에? 거의 절반 하셨지 그래요?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 했나요? 네. 지금 다 입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침 이 수학 독해가 저는 곧 공고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수학 독해 방송을 많이 기다리셨고요. 소장님 이야기 많이 듣고 싶어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질문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좀 최대한 많이 해드리면 좋겠어서 빨리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먼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이 수학적인 언어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독서, 논술이 있잖아요. 약간 구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수학 독해를 쓰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 네. 그 다음에 또, 왜 그러면 하필이면 또 수학적인 그 문장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문장에 비해서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더 어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행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요즘 말로는 이제 외국말로 워딩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말이 보통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문장이나 말이 있을 때 그 말 속에 숨은 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런 걸 파악하기 되게 어렵지만 네. 모국어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이 말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다루고 이제 이해하고 하면서 네.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숨은 의미들, 그다음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모국어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구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리하게 구사하기 위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수능 국어, 수능 네. 언어 능력 네. 이런 데서 요구하는 또 논술력 이런 데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수학에서의 언어 능력은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수학에서는 일단 우리가 수학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수학 문제 속에 작가의 숨은 의도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이제 사과 3개와 배 4개가 있는데 모두 몇 개입니까? 이런 문제여야 되지. 네. 사과 4개가 있는데 왜 사과지? 사과일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분명한 문장이어야 된다. 좀 더 네. 분명한 문장이 수학적인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장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과와 배를 이제 사과와 배가 모두 몇 개일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더하라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 출제자의 의도가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간결한 문장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학적인 언어 능력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문장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네. 불필요한 수식어라든지 그렇죠. 과장된 어떤 그 화법이라든지 이런 건 최대한 지양해요. 최대한 쓰지 않고 네.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쉽다고 볼 수 있죠. 근데도 그렇게 쉽다고 안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우리가 수학 문제가 그러면 수학 문제에 사용되는 언어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국어에서 사용되는 언어보다는 훨씬 더 쉬운 문장인데도 네. 사람들은 그걸 답하기를 더 꺼려해요. 어려워하죠.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근데 간단해요. 우리가 수학적인 문장은 수학적으로 답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그게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과가 4개 있고 배가 3개 있어. 모두 네. 몇 개 있지? 이러면 네. 그거 왜 물어봐? 네. 뭐 때문에 그래? 네. 몰라. 이럴 그래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되죠. 되지만 네. 수학적인 문장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6개? 뭐 이런 식으로. 단위도 정확하게 써야 그렇죠. 되고. 6개? 네. 뭐 6마리? 네. 뭐 아니면은 그렇죠. 4개 더하기 3개니까 7개?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식도 정확히 표현해야 네. 될 수도 있고. 단위 틀리면 또 틀린다. 막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학적으로 답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고 꼭 그렇게 답해야만 올바른 대답이 되는 게 수학적인 표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표현할 때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네. 거고 그런 점이 또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장 그 다음에 국어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 이제 유려한 이제 모국어 문장이랑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는 간결하고 직설적이고 명쾌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정확하게 또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올바른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교하다? 그렇죠. 정교하고 그런 거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질문 중에 수학 독해가 문해기인가 비슷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르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공통점은 둘 다 이제 문장제 문제를 네. 주로 다룬다는 거. 네. 차이점은 이제 문해길은 아주 잘 팔리는 책이고 수학 독해는 그렇게 아주 나온 지 잘 얼마 팔리는 안 책. 된.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게 이제 차이점이 뭐 그건 어느 정도 농담이고 네. 그 수학 독해는 조금 더 쉽게. 쉽다. 네, 난이도가 좀 의도적으로 쉽고. 쉽게 만드신 거죠. 아, 그렇죠. 플라토처럼. 예, 문해길은 아무래도 이제 문장제를 조금 어렵게, 어려운 문장제를 많이 학습하는 네. 책이고, 요거는 문장제를 많이 버거워하는 아이들이 네. 조금 이렇게 낮은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게 좀 체계적으로 돼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읽기, 쓰기, 독해, 표현 이런 것들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뭔가 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노출이 될 건데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많은 평가는 지면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앞으로도 이런 거는 좀 변화가 없을까요? 미래는 뭐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뭐 경향으로 봤을 때는 네. 분명히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보면 그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네. 기업의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입사 평가? 네. 뭐라고 하나요? 면접? 뭐 그런 것들도 네. 주로 이제 면접 형태, 구술 면접 형태로 많이 가죠. 네. 지필고사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인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 듣고 말하기가 네. 고전적인 읽기 쓰기에 비해서 조금 더 중요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수학 독해라고 했으니까 독해하면 이제 읽고 쓰고 막 이런 느낌, 읽고 이해하고 쓰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읽기랑 쓰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모두 같은 카테고리에서 독해라는 카테고리에 묶일 수가 있고 네.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학 독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쇄 매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읽기와 쓰기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말하기와 듣기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말하기 듣기 교재도 또 필요하냐 뭐 이런 건 아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건 그렇진 아니고요. 않- 네. 구술 면접에 뭐 잘 대응하는 방법 이건 유튜브로 보셔도 네. 됩니다.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나중에 유튜브 보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오히려 네. 듣기와 말하기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거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는 저는 쓰기가 네. 많이 경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아이한테 편지를 받아보는 건 네. 뭐 학교나 유치원에서 어버이날 때 써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요즘에는 없어지는 추세인가 봐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네.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아직도 그 와이프한테 손편지를 가끔 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쓰기의 세대인 거죠. 네. 쓰기의 세대. 네. 뭔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쓰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뭐 구구절절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고리타분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저는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행 따라서 쓰기라는 게 조금 고리타분하고 뭐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네. 독해력이라는 목적을 생각해 볼 때는 쓰기는 쓰기대로의 강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이라는 건 어때요? 한번 뱉고 나면은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맞아, 없어져. 실수하기를 쉽고 그럴 수 있죠.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때는 우리가 보통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쓰기를 병행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렇죠. 기록을 아니면 남겨야죠. 그렇죠. 미리 또 말을 하기 전에 써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메일로 차분하게 길게 쓴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중요한 독해력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네. 너가 뭐 말하기 전에 엄마한테 뭐 말하기 전에 한번 그걸 글로 써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엄마도 한번 써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내가 오늘 애한테 할 얘기를 글로 한번 써보자, 짧게라도. 네. 아. 내가 언제 이런 걸 써봤지?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출발 지점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고급스러운 뭔가 말하기를 위한 필수 과정이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질문에 스스로 읽을 수 있기 전까지 엄마가 읽어주고 같이 푸는 게 의미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한글을 아직 모른다면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 질문을 자주 받거든요. 엄마가 문제를 읽어주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스스로 풀어보게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이따가 조금 꼭 얘기를 다뤄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수학 독해를 만나본 많은 분들이 뭐 다음 단계는 언제 나오나요? 라는 질문도 저한테 되게 많이 하시고요. 이 교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런가요? 네, 정말이에요. 의외네요. 그러신가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수학 독해로 교육 모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책은 없었대요, 기존에는. 그리고 다른 교재들과 좀 이렇게 차별화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준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뭔가 단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한자수나 우리말 수를 그냥 딱 집어서 딱 이렇게 펼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의도를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 수학 독해를 집필하시게 된 의도가 뭔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어지게 될 줄 몰랐네요. 네. 집필 의도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차피 수학 개발자니까, 네. 사람들이 이런 걸 쓰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줄 거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책이다. 네. 그래서 쓰게 된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있고. 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쓴다면 굳이 제가 왜 이걸 쓰는지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제가 네. 그런 비즈니스에 특화된 사람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머릿말 쓰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요즘이 난독의 시대라더라. 네. 그리고 아이들이 여전히 문장제를 잘 못 푼다더라.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조금만 더 쉽게 써보자. 이런 식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B단계까지 16권 정도를 집필했어요. 네. 16권 집필하니까 그동안 또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돼서, 네. 오늘은 그냥 좀 정리된 생각들을 좀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제 친구 중에, 제 중이라고 하기에는 유일한 친구인데, 네. 이 친구가 부산에서 학원 강사 하면서 과외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대학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주로 고2, 3 학생들을 만나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친구를 만나도 1년에 한 두세 번 보나?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도 저도 수학책 쓰고 이 친구도 수학 가르치니까, 네. 할 얘기가 수학 얘기 이런 거 자연스럽게 하죠. 그렇죠. 친구를 만나서도 수학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근데 이 친구가 고2, 고3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2, 고3도 요즘에는 네. 이 문장제가 문제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외였어요. 예. 일단 최상위권하고 상위권을 나누는 건 물론 수학이 아니라 국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국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상위권과 중위권을 나누는 거는 네. 수학 특히 그 중에서 서술형 문제다. 서술형 문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라면은 흔히 우리가 수능에서 좀 뒤쪽에 있는 주관식 문제들 그렇죠. 있죠. 네. 문장이 우리 수능 했을 때 한 6줄, 7줄 되는 이런 긴 그렇죠. 것들. 특히 마지막 문제.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을 네. 아이들이 개념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저희가 초등학교 때만 저는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고2, 고3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서술형 문제, 문장제 네, 문제는 네, 네. 아이들이 약간 좀 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그게 문제가 돼서 사실은 상위권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고2, 고3 돼서 어떻게 보면 그때 가서 수학 독해력을 기르자 하고 할 만한 시간이 있나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네. 이제 문장제 문제만 달달달달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말로는. 네. 뭐 그렇게 해서 뭐 한 문제 정도는 그렇게라도. 이렇게 하는데 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근데 그 친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제를 있었을 싫어하는 거다. 경험이 많대요. 네. 물어보면은 네. 얘네들은 초등학교 때도 문장제를 싫어했고 중학교 때도 잘 못 풀었고 네. 그게 고등학교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렇죠. 넘어와서 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건 되게 아쉽죠. 왜 아쉽죠. 아쉬우냐면은 네. 공부를 안 해서 아니면 내가 그 개념을 몰라서 수학을 네. 포기해서 네. 못 풀었다면은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습득할 수 있었던 능력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게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좀 약간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요즘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으니까 뭐 이렇게 뭐 독해가 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어쩌면 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장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요즘 애들을 보면요. 요즘 애들은 옛날 세대들에 비해서 훨씬 직관적이고 그렇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네. 정말 말을 잘해요. 네. 말을 훨씬 표현을 잘하고 막 이렇게 똘똘하고 네. 새로운 거에 잘 적응하고 이런 데 반면에 네. 근데 언어적인 능력은 명백하게 저는 좀 퇴보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 퇴보하는 게 뭐 그런 말씀 들어보시는 분인데 세 줄 요약이란 말 들어봤어요. 세 줄 요약. 인터넷에 보면 누가 글을 되게 길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못 읽겠어요. 길어서 세 줄 요약해 주세요. 세 줄 요약도 안 하고 매너 없네. 뭐 이런 게 요즘 분위기예요.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그러니까 짧게 그냥 요약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이제는 길게 뭔가 구구절절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글 자체가 지금 현재 세대들 안에서는 별로 이렇게 또 공감이 안 되고 효용이 없다는 거죠. 네.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아이들이 언어적인 그 소통보다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데 네. 우리 세대보다는 훨씬 더 익숙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의 그냥 당연한 변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여전히 사회에서의 평가 기준은 언어적인 능력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경향이 앞으로 바뀔 것 같지도 않은 게 요즘에 보면은 옛날보다 언어적인 소통 능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그 소위 폐쇄적 전문가라고 하죠. 네. 어떤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는 걸 꽁꽁 알고 있고 그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이 의존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이 사람한테 맞아요. 가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시대가 다 끝나고 있어요. 인터넷. 그렇죠. 요즘에는 자기가 무슨 약을 먹는지도 이제는 검색만 하면 이 약에 이런 게 약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죠. 공부해서 할 수 있죠. 이제는 뭐 유튜브만 보면은 웬만한 악기도 혼자서 다 독학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지식을 거대하게 공유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런 지식을 누가 알고 있고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지식들을 각자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고 네. 그런 전술적인 부분들 그런 해결 전략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소통하고 네. 협업하는 협업하고.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소통하고 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어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즉 언어 능력이랑 독해력은 딴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상대가 말한 걸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느냐. 요거예요. 네. 특히 거기에 만약에 수학적 상황이 가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게 바로 수학적 독해력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수학적인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만 혼자 다른 계산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수학 독해를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입시에도 중요합니다. 입시에도 중요하지만 네. 입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되는 독해력마저도 조금씩 예전보다는 강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책을 조금 더 유아 단계부터 이제는 어려서부터. 좀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게 가정이나 이런 데 충분히 됐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죠. 체계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수학 독해를 집필하게 됐고요. 네, 네. 물론 이제 그런 의도라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문의 길이라든지 네. 이런 좋은 문장제 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책들도 있는데 왜 굳이 집필을 했냐? 네. 이러면은 아무래도 저는 문의 길 같은 책은 뭐 물론 좋은 책이고 베스트셀러고 좋은 책이지만 네. 어느 정도 좀 수학 실력이 되는 친구들 네. 그리고 좀 문장제도 좀 되지만 조금 더 어려운 걸 하는 친구들한테 바람직하고 네. 문장 자체를 아주 싫어하고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네. 조금 더 이렇게 낮은 단계로 또 약간 체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적인 학습지가 필요하다고 봤고 그런 점이 다른 책들이랑 어떻게
차별점을 가지면서 집필하게 된 의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네. 엄마랑은 뭘 하려고 하지 않는 아이예요. 엄마랑은 뭘 네. 하려고 하지 않는 아이.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건데, 네. 집이라는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엄마라는 존재와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구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는데, 그럼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될지 궁금하시고, 보낸다면 뭐 사고력 수학학원이 좋을지, 학습지가 좋을지 질문하셨어요. 네. 일단 엄마랑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단지 공부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모든 걸 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런 게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네.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관계를 되네요. 회복해야 되고 네. 근데 단지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같이 네. 학습 활동을 안 하려고 한다면은 네. 학원도 좋아요. 학원은 특히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또래들? 그렇죠. 또래죠. 네. 또래에서 자극받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네. 엄마가 시키면 막 하기 싫어하는데 또래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잘해 보이고 싶고 그렇죠. 그런 친구한테는 되게 좋은 자극이 돼요. 네, 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학원에 갔더니 또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랑 뭘 한대. 네. 그러면 역으로 나도.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학원이라든지 이런 뭐 공부방이라든지 네. 아니면 무슨 센터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시설들을 그 또래들과 하게 이용하는 건 좋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그냥 집에서 계속 시도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특히 네. 나이가 어리다면은 그렇죠. 그 단계를 반드시 좀 저도요. 예. 일단 1대1로 먼저 소통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지 또래랑도 되고 선생님이랑도 맞아요.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와의 신뢰 관계는 다른 친구들이랑 신뢰 관계랑 좀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특히 이 아이가 유아 단계라면은 그 과정을 건너뛰고 갔을 때 나중에 전반적으로 집에서 뭐든지 이렇게 공부 같은 것도 잘 안 되는 습관이 굳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아무래도 나중에 공부하기 힘들고 이럴 때 잘 못 버텨낼 수도 네. 있고 그런 것 같고 뭐 사고력 수학 학원이나 학습지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네. 뭐 아이의 나이대에 따라 다르지만 네. 사고력 수학 학원은 어느 정도 좀 그 입학 허들이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런 걸 아이가 딱히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 시험을 보고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고. 괜찮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기본적인 그런 소양이 안 돼 있는데 네. 아이가 교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놀려고 더 안 하다가 좋을 수 있죠. 네. 네. 또 가서 또래들한테 좋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또래들은 다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이의 수준이나 성향에 맞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저도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1대1 방문 학습지보다는 좀 교구를 좀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오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그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문제를 혼자서 읽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학 독해를 도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랑 같이 또 궁금하시는 게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 과연 해도 되는지를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럼 먼저 혼자 읽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까 봐요. 그 혼자서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읽어줘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읽는다는 얘기인가요? 제 생각에는 네.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엄마랑 같이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뭐 그런 습관을 갖다가 좀 저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나중에는 혼자서 해야 읽고 풀어야 되거든요. 되거든요. 나중에 고학년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수학 독해를 하는 거는 저는 일단 좋은 시도라고 봐요. 네, 시도는 왜냐하면 좋고. 학습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는 학습지는 확실히 이제 학원용보다는 가정용에 맞춰져 가정용이니까. 있고 가정용도 가능하면 저희는 학부모님이 네. 별도의 공부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난이도와 그런 정도 수준의 답안을 할 수 있는 걸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량도 그러니까 적당한 거죠. 네, 하루 10분 딱 할 수 있게끔. 아이가 부담을 없게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엔 아이가 혼자 쓸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그 어떤 시험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럼에도 이제 그런 습관이 안 고쳐진다 그러면은 네. 뭐 수학 독해보다는 저는 차라리 역시 마찬가지로 저런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혼자서 푸는 걸 보고 자극받을 수 자극을 있는 받을 뭐 수 학원 있게. 같은 데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읽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죠. 그렇죠. 소리내어 읽을 수는 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굳이 막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네, 아이가 네, 뭐 네. 단어를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뭐를 모르는지를 물어봐서 그 부분만 해결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수학 독해에서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어디서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어떤 덧셈이라고 했을 때 네네. 덧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법 그리고 표현법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하는지를 갖다가 6세부터 한 지금 B 단계까지
계속 다루고 있어요. 네. 계속 다루면서 학년에 맞게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아이들이 어려워한다. 네.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주제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수학 독해에서 그런 주제들을 충분히 다뤄보면은 어쩌면 아이가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덧셈도 한 번 하고 이제 덧셈 끝 이게 아니라 네. 또 덧셈 1학년 때 나오면 또 한 번 더 문장제를 그 학년에 맞게 네. 또 구성을 해보고 2학년 때 또 구성을 해보고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교재가 저는 수학 독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수학 독해를 한번 해보시면은 좀 그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나. 네. 그럼 아까 잠깐 단계 얘기하셔서 그런데 아까 질문 중에 초2학년 친구거든요. 네. 수학 독해 단계를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도 앞에다가 잠깐 한번 올려놓긴 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S 단계가 있어요. 5세부터 7세 네. 권장 연령이고요. P 단계는 6세부터 8세. 그리고 A부터는 이제 학년에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1, 2학년 또 2, 3학년인데 F 단계까지는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계획은 돼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2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초2 친구인데 물론 뭐 앞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물론 생각해 봐야겠지만 우선 초2라면은 권해주신다면 B단계를 바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A단계부터 한번 권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어느 정도 보통은 2학년 때 시작을 하는 친구들은 네. 제가 상상하기에는 네. 연산이나 다른 건 좀 잘 되는데 네. 문장이 나오는 문제를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수학 그렇다면? 독해 같은 책을 한번 해볼까 이런 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한 학년 정도를 갖다가 약간 천천히 해주는 게 예를 들어 2학년인데 2학년 초에 연산책을 풀었다면은 2학년 아래 2학년이 끝날 때 복습 개념으로서 네. 수학 독해를 갖다가 이런 문장제 복습 책 차원에서 예. 그러면 A단계부터 일단 하는 게 좋겠네요. 그쵸. 2학년 들어갈 때는 A 네. 단계를 해보고, 그 다음 B 단계. 이런 순서로 하는 게 좋고요. 네. 사실 문장제라는 건 그냥 똑같은 시기라도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 한 단계 정도 일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수학은 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수학 독해의 수준과 이제 내용을 생각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도 이 초등에서의 다양한 이 서술형 문장제에 대한 대비가 충분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이 질문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요즘에는 네. 사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학 교과서에서 예전에 비해서 그 문장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초등을 말하는 겁니다. 중등 네. 말고. 네. 초등에서 우리 단원 마무리 문제 있죠. 네. 보통 보면 뭐라고 부르죠? 그걸 갖다 네. 아무튼 이름이 있는데 네, 네. 그거랑 또 수학 익힘책 문제들 네. 이런 문제들이 소위 말하는 연습 문제잖아요. 네. 그 문제들 중에서 이제 수학 문장제가 예전에는 문장제가 추리되던 것도 요즘에는 그림이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네. 표가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상황이 들어가는 문제로 점점 변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럼 문장제가 이제 초등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초등에서 문장제가 등장하지 않는 거는 초등에서 문장제로 굳이 아이들한테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에서 여전히 그렇죠. 가장 변별력을 가지는 건 서술형 문항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초등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관점을 달리 하셔가지고 초등에서 하는 어떤 서술형 문제에 대한 그 수준은 중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준이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초등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중등에서 적어도 중등에서도 똑같이 개념을 배우고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에서 혹시나 네. 초등 때 너무 문장제 문제를 안 다뤄봤고 네. 그리고 그런 수학적인 문장의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대비해보자는 의미에서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학 독해를 집필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 독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초등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다. 네. 그다음 조금 더 어려운 경시대에 도전하고 경시대회. 싶다. 네, 네. 이런다면 수학 독해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을 풀어야죠. 아까 말했던 문해길 이런 건 필수겠고요. 네. 아니면 무슨 최상위 수학 네. 이런 쪽도 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저는 서술형 문장제에 대한 대비만으로 봤을 때는 중등에서 네. 저는 오히려 체계적으로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네. 아예 그 표현법이라든지 이 어떤 그 독해력을 기르는 체계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올려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했기 차근차근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준을 그렇죠. 네, 수준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현재 교과 단계에 맞추면서 네. 그것들이 연계되면서 자연스럽게 중등 정도 갔을 때는 풀이 과정을 네. 문장으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거에 목표를 뒀어요. 네, 네. 유아에서는 그냥 숫자만 쓰는 단계에서. 네. 지금 일단 C단계는 집필 중이시라고 저는 들었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교재가 F단계까지 다 네, 네, 기획해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네. 내일이 공고래요. 내일 네. 공고라고 그렇습니까? 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네. 고학년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셨고, 책 내용을 자세히 봤으면 하시네요. 네, 이왕이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아이 연령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이제 교재가 이렇게 이제 우선 보시면 5세부터 7세가 S단계로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제 약간 스타트 이런 느낌인가요? 스타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스타트, 그 네. 다음에, 예. 그리고, 국가지에수, 방향과 위치, 그리고 더하기와 빼기, 이렇게 속성분류, 이렇게 돼 네,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P단계에서 6세에서 8세 연령인데요. 20까지의 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말 수 한자. 네, 이걸 딱 구분해서 명확하게 짚어준 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저도 뭐 쓰면서 사실 좀 약간, 네. 약간 긴가민가하긴 했어요. 네. 이런 걸 써도 되나? 네.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네. 뭐가 딱 맞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국어라 가지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쓰더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 네. 뭐, 좋아하셨다면 정말 많이 다행인데.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단위를 계속 짚어주시니까 그게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단위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SP 단계에서는 단위를 쓰게 하진 않았고요. 네. 이제 A 단계부터는 단위를 이제 같이 써라. 이런 식으로 또 조금씩 네. 이제 좀 단계적으로 밟아줬고, 뭐 SP 단계는 보셔서 알 수도 있지만 사실 SP 단계는 누리 과정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렇죠. 근데 누리 과정이라는 게 잘 보면은 절반 정도는 아예 순수한 누리 과정이고 절반 정도는 사실 초등학교 초등 과정. 1학년 1학기 과정과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A 단계는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SP는 1학년 1학기가 거의 좀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A 단계는 본격적인 1학년 2학기부터 시작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1학년만 특별하게 제가 SP, A 단계를 좀 늘려놓은 거죠. 네. 그리고 저는 P단계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뭐가 좋다고 하셨냐면, 교과서에서 다뤄주는 거 외에 더 다뤄주셔서 그게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 네네네. 네. 저는 그것도 표현이었는데요. 네. 표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네. 그냥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어느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러는데 세 개가 있으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익히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 교재 거예요. 좀 한번 교재 좀. 네. 네. 앞에 누가 계신가요? 네. 저희 PD님이. 네. 두 가지를 비교하고 네.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세 가지를. 네, 세 가지를 비교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교과 외적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일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셋 중에 누가 제일 커? 네. 이런 거는 뭐 동화에서는 많이 봤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세대상에서는 이렇게 쓰더라. 네. 이런 걸 이제 비교하기가 이제 1학년 1학기 3단원인가요? 네. 거기 나오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제 더 뭐 하다, 네. 더 뭐 적다, 많다 이런 네. 표현을 주로 이제 포인트를 해서 네. 썼습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네, 지금. 네. 그리고 교재는 저희가 교재 연구를 이제 자주 하는데 네. 그때 이렇게 좀 한번 가까우시면 한번 와보시면은 네. 교재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아니면 서점에 가도 있어요. 네. 서점에 가도 있고 안 사셔도 되니까 네. 그렇죠. 일단 보고. 네, 펼치고 낙서 우리 아이에게 낙서만 안 하시면 그렇죠.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먼저 판단하셔야 되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을 때 요즘 우리 아이들은 뭔가 지문을 읽기보다는 뭔가 영상을 보고 뭔가 습득하는 게 익숙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도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도 키워주고 어떤 완성된 문장으로 자기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것이 매우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저도 독해력을 어떻게 길러보자는 의미에서 수학 독해라는 책을 썼지만 네. 사실 뭐 문제집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네. 문제집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잘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네.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저는 대부분의 학습은 일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네. 특히 유아 단계는 그게 훨씬 강합니다. 네. 대부분 일상적인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사실 뒤에 12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아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은 중요해요. 제가 아마 그때 수학 독해 모임 첫 번째 시간에 네. 제가 그때 왔었나요? 네, 하셨어요. 그때 네. 제가 한번 참여해달라 그래서 옆에 원생님께 참여해달라 그래서 영상을 그때 준비한 게 있었는데 네. 그게 SBS 그 스페셜인가? 네. 거기서 나온 난독의 시대였나? 예. 난독증? 뭐 네. 아무튼 그런 난독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되게 네. 재밌어요, 내용이. 네. 그걸 한번 보시면 이제 요즘에 정말로 사람들이 글 읽는 걸 되게 싫어하고
독해력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건 네. 충분히 느끼실 거고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네. 아이들이 봐도 별로 어렵지 않게 재밌게 돼 있어요. 네. 엄마랑 같이 보면 되고 네. 뭐 그런 현상은 다 공감하실 거라 믿고 네. 근데 이제 저는 대부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안 책이 읽어서 중요하죠.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독해력이 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때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 애들은 책을 안 읽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네. 말인데 저는 오히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런 모두가 할 수 있는 말 이면에 좀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을 읽는데도 독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가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흐뭇하고 보기가 좋고. 저 우리나라 부모님들 저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게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있는 모습 보면 왠지 너무 막 이쁘죠. 배가 불러요 막. 네. 뭔가 근데 아이가 막 게임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기왕이면 책을 잡고 쫙 만화책이라도. 앉아가지고 그것도 책을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세워가지고 보고 있으면 뿌듯하죠. 너무 이쁘죠. 네. 근데 단지 그렇게 뿌듯할 뿐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책을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중에 책 읽는 게 중요하다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도 잘하겠지? 네. 아니면 집중력이 중요하다는데 네. 공부도 잘하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좋은데 네. 우리가 독해력의 측면에서 볼 때요. 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느낌을 말한다든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텍스트를 보고 그냥 보통 우리가 이야기책이라고 봐요. 네. 이렇게 돼서 주인공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재밌는 얘기했다고 끝나버리죠. 네. 거기서는 어떠한 소통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그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잘 없죠. 중요한 아니면 것 같아요. 아이가 뭐 물어보는데 솔직히 좀 귀찮았던 적도 있죠. 엄마 나 무슨 책 읽었는데 혼자 읽으면 고맙고. 혼자 읽으면 네. 뭐하는데 와가지고 읽어달라고 나 무슨 책 하면. 읽었는데 뭐 이렇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냥 뭐 그런 건 친구들이랑 얘기해 아니면 뭐 어딨어 이렇게 좀 회피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표현을 못하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 우리나라 기자들은 질문도 잘 못하고 우리나라 기자가 네. 그렇죠. 근데 유명한 얘기잖아요. 유명하죠. 근데 저는 그게 독해 어떤 시발점이라 보는데 거기부터 사실 막혀 있는 거예요. 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책을 읽어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표현을 갖다가 듣고는 그거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이런 토론도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책을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책에 대해서 자기가 뭐를 느꼈고 내 그렇죠.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표현했을 때도 자기도 그걸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기가 표현해 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문장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것 되게 중요하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네. 저는 영상 매체도 관계없어요. 영상 매체든 뭐 만화든 유해 매체만 아니면 돼요. 그거는 뭐 부모님들 알아서 골라주실 건데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자극을 받는 건 다 좋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스마트폰을 거는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소통을 하는 습관이에요. 네. 그 소통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은 부모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혼자 그냥 스마트폰 보고 이럴 때 부모님이 좀 쉬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그게 학습적인 거 뭐와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생각보다 의외로 서구에서는 가정에서의 소통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도. 예, 식탁에서. 아이가 4-5살 정도 되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의사에 대해서 부모님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요. 네. 그래, 네 의견은 옳아. 네. 네 의견은 틀렸어. 내가 생각할 때, 엄마 생각할 때 이게 맞아. 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독해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교육적으로도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가지게 됐어요. 저도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도치맘 인스타그램을 자주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학 독해 공부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도 나왔어요. 이제 한글. 한글을 못 읽는데 애를 혼자 풀게 해야 될지 아니면 옆에서 다 읽어줘야 될지 질문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근데 한글을 못 읽었는데 수학 독해하면서 한글을 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댓글만 보면 참 되게 좋은 책 같아요. 그죠? 너무, 그럼요. 막상 쓰는 사람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면서 읽는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자, 근데, 그럼 일단 읽기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읽어주면서 이걸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아이한테 일단 맡겨야 될지 우선 읽기가 안 되니까 맡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못 푸는 엄마가 거니까. 옆에 더 네.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당연히 저는 이제 유아 단계에서부터 된 그 문장제 책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유아 단계부터 처음부터 쓸 거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그 문제에 봉착을 했죠. 네. 애들이 무슨 글자도 못 읽는데 무슨 독해야? 그렇죠. 그런 생각인데 저는 결국에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독해책을 만들자고 하는 게 제 네. 생각이었고요. 네. 조금 이 얘기는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짧게 얘기하자면은 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저는 네. 다른 나라 잘 모르니까 네. 아이들이 수학 문장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수학적인 문장과 일상적인 문장을 너무 분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봐가지고, 나 오늘 되게 비싼 거 먹었어. 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운데, 나 오늘 47,000원짜리 밥 먹었어. 이건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약간은 근데 그래도, 자연스럽진 않네요. 왜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네네네. 무슨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네요. 네.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보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런 수들이 들어가는 문장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 도형에 대해서도 도형의 어떤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누가 네모난 상자면 네모난 상자가 아니고 직육면체 모양 상자잖아.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어색하게 생각해요. 네. 즉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수학적인 표현이 가미된 문장들을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낯설어 하는 거예요. 낯설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문장을 배울 때부터 수학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딱 괴리시켜 놓고 문장을 배웠던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동화책 읽어도 나비가 날아가요. 뭐 이런 거지. 나비가 몇 마리가 있었는데 몇 마리가 날아가요. 이런 순간 문제 같죠. 그죠? 하지만 그게 어색하게 느껴지게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수학 독해를 갖다가 엄마가 옆에서 읽어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네. 오히려 권장하고 싶어요. 아이가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네. 수학적인 언어 능력도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문장도 문장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도 문장이어야 우리가 수학 문제에서 보는 문장을 보고는 이거는 뭔가 어려운 문장이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 문장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흔히 평소에 그런 표현을 일상적으로 쓴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한글을 배운 단계에서 이렇게 수나 수학적인 비교 표현, 그 다음에 단위 표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같이 배우면은 오히려 나중에 수학적 문장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적게 자라날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세가 시작을 해도 저는 오히려 권장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글을 모르는 친구가 시작하는 것도. 그리고 엄마가 읽어주는 걸 듣고 그렇죠. 대답하는 것도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미 표현이 시작되고. 그 자체가 또 소통이고. 그리고 동그라미와 X를 하는 것도 표현이고. 그렇죠. 선을 긋는 것도 표현이잖아요. 그런 그러면서 표현들이- 단어를 쓰고. 네. 그렇죠.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죠? 네.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을 그런가요? 네. 뭐 저는 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영역을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이게 수학 독해인데, 연산 교재랑 뭐가 다를까? 이런 게 좀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영역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아무래도 수연산 파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파트가 있는지 지금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일단 뭐 기획 초기에서는 저희도 처음에는 수연산만 넣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초등에서는 대부분 네. 한 90% 이상은 다 문장제의 목적이 식을 만드는 거예요. 즉 문제를 보고 그걸 수학적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네. 식을 계산해서 문제를 푸는 게 90%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수연산만 다루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저는 그것도 유아 단계를 집필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유아 단계에서는 여기 이제 S2권 보시면은 네. 이거는 제목이 방향과 위치예요. 그렇죠. 사실 이런 표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오른쪽이고 네. 뭐가 오른쪽에서는 몇 번째인데 왼쪽에서는 몇 번째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 있고 자기도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서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아 단계에서는 비수연산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네. 그러면 당연히 초등에서도 물론 제가 볼 때는 수연산이 한 4권 중에 3권은 수연산이고 한 권 정도는 뭔가 그 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비연산 파트의 그 어떤 표현법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하나씩 나와요. 도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1학년 A 단계에서 넣긴 넣었어요. A 단계에서 네. 아마 제가 여러 가지 모양인가 네. 그걸로 넣고 네. 왜냐면 A 단계 1학년 때는 그 도형이 이제 1학기, 2학기에 한 단원씩 나오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도형에 대한 성질에 대한 표현들, 네. 뭐 잘 굴러간다, 네. 잘 쌓는다, 그다음 무슨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와는 다르게 정확하게 아예 도형의 이름도 알려줬어요. 네. 그냥 뭐 원, 상관 이런 것도 다 알려줬고 그래서 그런 표현법을 익히는 데 주력했고 대신에 이제 2, 3학년에는 도형이 없죠. 2, 3학년에는 도형이 없고 2학년에는 오히려 측정 파트를 이제 내세웠고 네. 지금 쓰고 있는 3학년에서도 측정을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 대응, 통계 쪽을 이제 그 비연산 파트로 수제화 할 수 있으니까 비율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대 1 정도 비율로 네. 수연산 3, 나머지 1. 네. 대신에 유아 단계에서는 한 2대 2 정도로 나왔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려보면서 이런 소문이 좀 있나 봐요. 뭐냐면 사고력 하기 전에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네네네. 그, 뭐, 의도한 건 아니고, 네. 저는 일단 사고력하고, 네. 사고력 교재랑 네. 문장적 교재는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두 개의 베스트셀러로 오면 문의 길이랑 팩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개는 목적이 아예 다른 책이에요. 네. 둘 다 약간 어려운 문제인 것도 같고, 문장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이걸 쓰면서 느꼈던 게, 네. 초등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연산은 맞아요. 토대가 되는 거. 네. 연산과 교과 개념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만 뭐든지 시작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토대로서는 역시 독해력도 하나의 토대로 봤어요. 토대. 네. 즉 독해력이 되지 않으면은 사고력도 안 되고 심화도 안 되고 교과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른 거와는 다르게 다른 거는 실전이라고 한다면은 연산과 이런 것들은 다 토대예요. 근데 이 토대가 연산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산은 왜 하는지 다 이해가 되지만 독해력은 굳이 독해력이 아주 우수한 애들이 굳이 또 독해력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좀 더 어려운 독해력 책을 하면 되고 네. 그게 아니라 독해력이 어떤 과정에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책을 많이 안 읽었다든지 네. 또래와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져서 우리말을 사용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난독의 경향을 보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네. 네. 했으니까 네. 아예 좀 카테고리가 다르고 네.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사실 그 사고력 책도 유아 단계에서는 글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림이나 뭐 캐릭터가 주를 이루니까 별 문제가 안 되다가 당연히 사고력 책도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문장이 길어지겠죠. 네. 근데 그때 가서 사고력을 못 푸는 게 네. 문장에 대한 독해력이 떨어져서 못 푸는 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책을 풀고 나서 풀면은 당연히 사고력 문제를 더 잘 풀겠죠. 그래서 이 어떤 사고력 책을 풀기 전에 이걸 풀면 좋다는 거는 반은 맞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오해의 소지가 네, 있어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걸 사고력 책을 더 잘 풀기 위해서 하는 사전 교재로 집필한 건 아닙니다. 네. 독해력을 기르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죠. 그 말씀 중에 연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네. 우선 아까 댓글에서는 문해기를 하기 전에 하면 딱 좋겠다라는 얘기를 네, 하셨고요. 그것도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연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응용연산이랑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도 지금 해주시고요. 네. 근데 이제 연산 교재보다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초 연산은 되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뭐 역시 그런 것도 이제 워낙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네. 뭐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제가 그 초등에서 늦게 독해력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한 학년 이제 아래 단계를 네, 해라는 아랫단계. 말씀드렸고 네. 근데 유아 단계에서는 저는 병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유아 단계는 그 연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수학 독해에서도 네. 그런 연산 개념들을 좀 충분히 다뤘어요.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왼쪽에 연산 페이지가 나오고 그거와 연계된 수학적 표현이 오른쪽에 나와서 계속 대꾸를 이루니까 네. 사실 연산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아도 약간 연산이 되면서 독해력도 되게 구성을 했고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SP 단계, 즉 유아 단계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1학년, 2학년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연산에서 다뤄야 되는 그런 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산 전문 교재에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을 먼저 하시고 독해력을 하시는 게 맞는데 유아 단계에서는 네. 도형이든 뭐 사고력이든 독해력이든 연산이든 다 같이 스타트해도 좋다. 다 같이 해도 된다. 네, 오히려 유아는 그런 책들이 막 섞여 골고루 있어요. 하는 게 좋다. 네, 그런 책들이 막 섞여 있어서 차라리 아이가 가장 제일
딱 붙잡고 잘 푸는 책을 시키는 게 우선은 전 좋다고 봐요.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거 맞아요. 네. 안 그래도 수학이 너무 종류가 많고 문제집도 너무 많다고 어떻게 이걸 다 해야 되나 이런 얘기 지금 하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반드시 필수인 거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네. 교과와 교과, 연산. 연산. 교과와 연산입니다. 네. 교과와 연산은 어떻게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연산도 물론 타고나길 연산을 잘하는 친구들 있죠. 있죠. 뭐 아주 드물지만 그런 친구들은 많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교과 수준의 연산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연산은 그 자체의 특성상 누적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선행을 병행하면서 쭉쭉쭉 그냥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거 이상의 방법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교과는 반드시 해고 근데 나머지는 저는 선택이라고 봐요. 네. 선택이라고 봅니다. 독해력이 조금 약한 것 같으면은 아니면 좀 걱정이 되시면은 네. 좀 독해력을 시켜보고 아니면 애가 조금 교구나 이런 거 안 다뤄봐서 공감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네? 그럼 도형을 해보시고 네. 이건 좀 필수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5세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S단계가 5세부터 7세. 그렇죠. 예. 한글을 몰라도 할 수 있다. 한글을 몰라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네. 읽어줬을 때 네. 뭐 제가 만든 상황 이런 거죠. 사과가 7개 있었는데 3개를 먹었어요. 몇 개가 남았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들어도 모르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긴 좀 어렵겠죠. 네. 그 정도는 뭐 동화나 다른 어떤 그런 걸로 상황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독해력이 있는 친구는 시작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이거는 근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질문이요? 예. 이게 근데 그래도 꼭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서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수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게 교과 과정이나 사교육을 따로 배우지 않고도 그게 다 가능한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꼭 그 엄마들이 도형 개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학 용어라든지 이런 걸 꼭 알아야지 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생활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이거는 또 저도 쓰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랑 네. 수학적으로 쓰는 표현이 대부분 같지만 네.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시각, 시간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수학에서는 시각과 시간을 엄격하게 구분해요. 엄격하게 구분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시각이란 말을 잘 안 그냥, 써요. 예, 그렇죠. 지금 시간이 얼마야? 지금 몇 시야? 이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시각을 포함하는 네. 개념으로 쓰죠. 네. 몇 시, 이게 시각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으로는 정확하게 쓰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수학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되는 맞아요. 단어인 거예요. 네. 반이라든지 반. 네. 우리가 반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적당히 뚝 된 반이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뭐예요? 정확히 2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반. 이런 딱 중간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단순히 일상생활에서만 그냥 시각, 시간 구분 안 해도 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네. 5개념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건 반드시 저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네, 있죠. 예, 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수학 문제에 자주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모두 이런 말이 나오면 합을 구하라는 합을 구해라. 거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어느 것이 더 네, 이러면은 그렇죠. 차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네. 몇 배 이런 말이 나오면 곱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네. 근데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을 갖다가 눈치를 보고 네. 그냥 이 눈치 있게 이거는 덧셈이구나라고 이렇게 캐치하는 능력은 굳이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독해력을 기르는 어떤 교재를 안 해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 알았을 때 아이들이 자꾸만 문장을 전체를 안 보는 습관이 생겨요. 즉 모두 찍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나오니까 무조건 덧셈일 거야. 그러면 문제를 전체를 안 읽고 진작에서 보죠. 네. 수랑 더하기만 써서 식을 빨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과가 5개 있고 배는 사과보다 3개 더 많아요. 있죠. 그런데 사과와 배는 모두 몇 개일까요? 8개라고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네. 그냥 딱 모두만 보고는 5 더하기 3이네. 근데 사실 문제를 잘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네. 배는 사과보다 3개 더 많으니까 배가 8개고 8개거든요. 2개를 더하면은 13개가 맞죠. 즉 A 더하기 B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A 더하기 B를 묻는 네. 문제죠. 네. 근데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데도 이런 문제에서 실수하는 아이들은 문제를 그냥 모두라는 말을 본 순간 그냥 자기가 멋대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습관도 사실은 눈치를 딱 보고 그냥 문제를 보고 이건 덧셈일 거야 빨리 캐치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바로 덧셈식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럼 뭐를 더하라는 거지?
이걸 정확하게 그렇죠. 보는 습관이 필요한데 필요하죠. 그런 습관들은 역시 일상생활에서 기르기는 조금 어렵다고 어렵죠. 보여져요. 이런 문제들 좀 풀어보고 네. 교과서의 문제들을 풀어봐야 길러지는 네. 거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수학은 수학적인 그 문장 능력, 수학적인 독해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좀 전문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너무 맞는 말씀이시라고 엄지척.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지금 수학 독해 집필 중이신데요. F단계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왜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아니, 그냥 불안하신가요? 궁금해서요. 네. 저희 지금 아까 질문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그 혹시 질문 댓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이 엄청 민감해요, 화면이.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계속 눈여겨보다가 되게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질문들이 많아서 저희 PD님 질문 한번 질문 좀 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연산은 몇 살부터 시키면 좋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뭐 일단은 수를 배우는 단계가 제일 좋죠. 수를 처음에는 배우는 보통 단계? 5, 10을 뭐 손가락이나 이런 걸로 배우는데 네. 그 단계부터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걸 늦게 시작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서술형 문제 너무 싫어한대요. 깊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깊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 네. 오히려 이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런 네. 노래도 있는데 네. 뭐 수학은 어쩔 수 없이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체로 많이 쓰는 방법이 문장을 최대한 간략하게 압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쓸데없는 다 빼고 가장 간단하게 자꾸 그 키워드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면 누가 뭘 사과를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 개를 먹었는데 몇 개가 남았을까 이러면은 사과 몇 개 있었고 그럼 사과 몇 개 동그라미 치고 몇 개를 먹었고 몇 개 남았고 이게 많은 그 어떤 서술형 문제집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이걸 사실 몇 개를 추출해 보면은 그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아니에요. 네. 너무 깊은 내용이 아니야. 네. 그걸 충분히 좀 격려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걔는 경계를 좀 허물어줘야 됩니다. 네. 실제. 그리고 저희가 연산 얘기를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연산 선행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연산 선행은 뭐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유아 단계에서 시작하는 연산 선행은 저는 한 1, 2학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은 3학년에 분수가 나오면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3학년에 분수가 나오면서 4, 5학년 때는 분수가 줄을 이루니까 거기가 하나의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학년 거는 좀 빨리 한다면 1, 2학년 정도에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3학년에 분절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학년은 언제부터 딱 나눠지냐면은 네. 약분과 통분, 약수합에서 시작되는 5학년부터가 조금 또 약간 달라져요. 네. 아이들이 갑자기 또 뭔가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3, 4학년을 하나로 묶고 5, 6학년을 하나로 묶었을 때 그 네. 단계를 갖다 그 전 단계에 딱 이까지만 하자라고 하고 너무 예를 들면 1, 2학년한테 3, 4학년 했으니까 5, 6학년까지 시키는 거는 아이가 잘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지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네. 한 단계 정도 초등, 저, 중, 고로 봤을 때는 한 네. 단계 정도씩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벌써 너무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어요.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이 질문은 저희가 빨리 답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7세 친구인데요. P단계 완료하셨대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초 1, 2, A단계 들어가도 되겠죠? 예. 네. 하면 되겠죠? 들어가면 네. 되겠죠? 질문의 네. 의도가 네. 그냥 이제 조금 멈춰야 되는데, 아직 7세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A 단계는 셋 다 1학년 1학기에 SP는 1학년 1학기, 네. 그다음에 A 단계 1학년 2학기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물론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게 네. 받아올림이 없고 있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1학년 1학기랑 1학년 2학기 네. 연산해서 네. 그것만 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즉 연산이 조금 된다 그러면은 A 단계를 시키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진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좋은 질문도 많았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을 못 해드린 게 너무 아쉬워요. 혹시 도치만 카페라도 글을 다시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히 보고 다음에 또 방송에서 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다음에 또 목요일에 뵙도록 할 건데요. 저희는 격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